잘 가라, 똑똑한 씨양년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육중한 군홧발이 망설임 없이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아! 그녀의 비명은 채 완성되기도 전에 무자비한 바람소리에 갈기갈기 찢겨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허무하게 헬리콥터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끝을 알 수 없는 시퍼런 심해, 그 차가운 지옥을 향해 그녀는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헬리콥터 안에서는 5명의 악마들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광기 어린 폭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전 범죄를 확신하며 축배라도 들 기세랐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의 그 미친 발길질이 방금 자신들의 사형 집행소에 스스로 서명한 짓이라는 것을. 추락하는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찰나에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필사적으로 자신의 귀에 달려있는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향해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엄지손가락이 귀걸이의 작은 보석 부분을 힘껏 눌렀다. 딸깍 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귀걸이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한 번 깜빡였다. 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귀걸이에서 발신된 눈에 보이지 않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상공의 가장 높은 2곳, 하늘에 절대 권력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을 향해 빛의 속도로 전송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신호가 도착할 곳은 바로 대한민국 공군과 우주작전사령부의 심장부, 그리고 그 신호의 소신자는 바로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2사람, 별 4개를 어깨에 단 대한민국 유일의 부부대장,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다는 것을. 하늘을 배신한 자들을 향한 하늘의 가장 거대하고 무자비한 분노가 지금 막 깨어나고 있었다. 그 끔찍한 추락이 있기 불과 몇 주 전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 계룡대에 위치한 공군 참모총장 공관의 아침은 눈부시게 평화로웠다. 잘 가꾸어진 정원의 잔디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갓 피어난 꽃들의 향기가 감돌았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대한민국 하늘과 우주를 책임지는 2명의 거인이 이제 막 자신의 하늘을 향해 첫 날갯짓을 하려는 어린 새 같은 딸을 배웅하고 있었다. 공군대장 한성필,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 우주작전사령관 대장 김수현, 별 4개를 어깨에 단 2명의 사성장군 부부는 갓 임관하여 어깨에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단 딸 한유진을 대견함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인 한성필 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무뚝뚝한 표정 뒤에 깊은 애정을 감춘 채 딸의 빳빳한 정보곡깃을 매만져 주었다. 그의 손길은 대한민국 공군 전체를 호령하는 지휘관의 손길이 아닌 그저 딸의 첫 출근길을 대웅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손길이었다. 우리 딸 자랑스럽다. 네가 어릴 적부터 전투기 조종사인 아빠를 보며 꿈을 키우더니 마침내 너 자신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군대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다. 특히 너는 분석장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게다. 네 자신의 힘으로 실력을 증명하렴.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라. 아빠의 하늘은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라는 걸. 그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영공 전체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공군 참모총장의 약속이었다. 그때 어머니인 김수연 대장이 조용히 유진에게 다가와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 쌍이 들어있었다. 어머니, 갑자기 이건... 유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김수연 대장은 딸의 손을 잡고 귀걸이를 쥐어주며 나지막에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 수많은 위성과 우주 자산을 통제할 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로서의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유진아, 이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야. 이건 엄마의 눈이다. 그녀는 딸의 귀에 귀걸이를 직접 채워주며 말을 이었다. 이 안에는 엄마의 사령부에서 개발한 최첨단 마이크로 송신기가 들어있다. 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보석 부분을 3초 이상 강하게 누르면 너의 위치 정보와 주변 영상, 음성 정보가 실시간으로 엄마와 아빠의 지휘 통제실로 전송될 거다. 네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면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 알겠니?
그것은 우주로부터 딸을 지키려는 우주작전 사령관인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었다. 유진은 자신을 둘러싼 부모님의 거대한 사랑과 권력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두 분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해 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대한민국 공군 장교입니다. 두 분의 딸이 아닌 한 유진 소위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 귀걸이를 사용할 일이 없도록 제 자신을 지키고 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그녀의 당찬 대답에 두 명의 대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딸이 단순한 온실 속 화초가 아닌 거친 야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군인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했다. 짧은 배웅의 시간이 끝나고 유진은 두 분께 완벽한 각도로 거소 경례를 붙였다. 충성! 경례를 마친 그녀는 두 분을 차례로 힘껏 껴안았다. 군복의 빳빳한 감촉 너머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부모님의 온기가 느껴졌다. 공간을 나서는 군용차에 올라타며 유진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부모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두 명의 대장은 딸을 태운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몰랐다. 그 평화롭던 아침의 약속과 어머니의 눈이 담긴 그 작은 귀걸이가 불과 몇 주 뒤 하늘과 우주를 뒤흔드는 거대한 분노의 신호탄이 될 줄은, 그리고 그 신호가 그들의 사랑하는 딸을 구하기 위한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군사작전의 시작을 알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한유진 소위가 처음으로 공격 헬기 여단에 발을 들였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이방인을 경계하는 맹수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공기 중에 만연한 짙은 배타성과 남성 우월주의의 역겨운 맴새였다. 이곳은 그녀가 꿈꿔왔던 조국 영공수호의 최전선이 아니었다. 그곳은 썩은 고기를 탐하는 독수리들의 왕국, 부패와 아천만이 생존의 법칙이 되는 거대한 강철의 둥지였다. 이 왕국의 왕은 여단장 윤철규 대령이었다.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온갖 권모술수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그는 자신의 여단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의 왕국에서 실력이나 애국심 따위는 무의미한 단어에 불과했다. 오직 자신에게 얼마나 충성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만이 인간을 평가하는 유일한 척도였다. 유진은 부임 첫날 여단장실에서 그를 처음 마주했다. 윤 대령은 인자한 미소를 띤 채 그의 화려한 이력이 적힌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사관학교 수석 졸업, 최우수 분석장교 과정 수료.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탄이나 기대감도 서려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은 벌레를 쳐다보는 듯한 희미한 경멸감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한유진 소위라, 이력이 대단하군. 그는 서류를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여긴 자네 같은 컴퓨터 장교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긴 진짜 사나이들이 강철과 화약 냄새를 맡으며 하늘과 싸우는 곳이라고. 자네가 학교에서 배운 그 잘난 이론들이 과연 실전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 의문이군. 그는 유진에게 컴퓨터 장교라는 첫 번째 낙인을 찍었다. 그것은 그녀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그녀를 조종간도 잡아보지 못한 책상 물림으로 규정짓는 교묘하고 모욕적인 딱지였다. 자네의 자리는 저기 본청 구석에 마련해뒀네. 당분간은 여단의 낡은 서류들이나 정리하면서 우리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천천히 배우도록 하게.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창문도 없는 낡은 창고를 개조한 작은 사무실이었다. 그곳은 분석장교의 사무실이 아니라 버려진 유배지나 다름없었다. 고립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왕국의 행동대장이자 부패의 중심에는 그의 아들인 윤태식 대위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여단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에게 아첨하며 온갖 더러운 짓을 도맡아 하는 4명의 조종사들이 있었고 부대원들은 그들을 경멸과 공포를 담아 오기조, 즉 5마리의 귀신새라고 불렀다. 그들은 마치 하늘을 나는 조폭 집단처럼 여단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고 있었다. 유진은 여단장실을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그 오규조와 마주쳤다.
윤태식 대위는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부리치고 지나갔다. 어이쿠, 미안합니다. 워낙 몸이 작아서 앞에 있는 줄도 몰랐네. 그의 말에 뒤따르던 무리들이 저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성희롱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야, 우리 부대에 이런 예쁜 장교님도 오시고, 근데 여긴 여자들이 화장하고 놀러 오는 곳이 아닐 텐데? 분석 장교? 그거 그냥 컴퓨터 게임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진짜 파일럿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그들의 모든 언행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전투 조종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녀를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유진에 대한 조직적인 따돌림과 무시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그 어떤 업무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맡은 일이라고는 수십 년 된 낡은 비행일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단순 작업이나 아무도 읽지 않는 영문 기술 교범을 번역하는 따위의 무의미한 잡무들 뿐이었다. 그녀의 재능과 열정은 그렇게 먼지 쌓인 창고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식당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았고 회의 시간에는 그 누구도 그녀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었다. 윤철규 대령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왕국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유진은 결코 평범한 신은 장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침묵 속에서 그들의 모든 부조리와 비리를 하나하나 자신의 눈과 머릿속에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하는 대신 분석을 시작했다. 이 썩어빠진 왕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그리고 저 오만한 독수리들의 날개를 어떻게 꺾어버릴 수 있을지를. 고립된 창고 안 그녀의 컴퓨터 모니터 불빛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한유진의 침묵은 결코 항복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함, 먹이를 덮치기 직전의 맹수처럼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무의미한 잡무들 속에서 오히려 이 썩어빠진 왕국의 비밀을 파헤칠 단서를 찾아내고 있었다. 수십 년치의 비행 일지, 방대한 양의 정비 기록, 기름때 묻은 부품 신청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데이터의 산속에서 그녀는 부패의 흐름을, 비정상적인 유류 소모 패턴과 의심스러운 부품 교체 주기를 발견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윤태식 대위와 오규조에게 점점 더 거스리는 무언가가 되어갔다. 그들은 유진의 침묵이 자신들에 대한 경멸과 저항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괴롭힘은 이제 단순한 무시와 고립을 넘어 비열하고 적극적인 방해 공작으로 변모했다. 그들은 독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여단 전체의 분기별 유류 사용량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며칠 밤을 세워가며 작업에 몰두했다. 만약 이 보고서가 제대로 발표된다면 윤태식 일당이 벌이고 있는 유류 빼돌리기의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도 있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그녀는 수만 개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여 특정 기체와 특정 임무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연료 소모율을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그래프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보고서 제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새벽,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윤태식의 부하 중 하나가 그녀의 사무실에 몰래 침입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미리 준비해온 강력한 자석을 그녀의 컴퓨터 서버 위에 올려놓고 사라졌다. 유진이 돌아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검은 화면과 함께 모든 데이터가 파괴되었다는 절망적인 에러 메시지뿐이었다. 며칠 밤을 새운 그녀의 노력이 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전체 여단 지휘관 회의. 윤철규 대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진을 지목했다. 한소희, 분기 유류 분석 보고서는 어떻게 되었나?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밤새 복구하려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서버에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여 데이터를 모두 유실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곳곳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윤태식 대위는 과장된 몸짓으로 탄식하며 말했다. 이런 역시 컴퓨터 장교는 어쩔 수가 없군.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도 해놓지 않는 실수를 하다니. 우리처럼 매일 목숨을 걸고 비행하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마추어 같은 실수야. 이런 중요한 임무를 한소희에게 맡긴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여단장님.
그것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데이터를 파괴하고 그 책임을 그녀의 무능함으로 몰아붙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할 수도 분노할 수도 없었다. 그저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유진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녀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이 두려움의 반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그들의 치부를 건드렸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파괴된 데이터 대신 그녀는 이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훨씬 더 방대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바로 헬리콥터의 정비 기록과 부품 교체 이력이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낡은 기록들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아파치 헬기 특전 기체에서 지난 몇 달간 반복적으로 기록된 미세한 진동 보고서. 정비팀은 매번 허용 범위 내의 정상적인 진동으로 결론 내리고 비행을 승인했다. 하지만 유진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것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었다. 특정 고도와 특정 기동 속도에서 만났을 때 테일 로터 부분에서 치명적인 공진 현상을 일으켜 최악의 경우 공중에서 기체가 분해될 수도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결함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문제의 헬리콥터가 바로 오늘 밤 악천후 속에서 야간 비행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유진은 즉시 이 사실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윤태식 대위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그는 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또 시작이군 한소희. 자네의 그 망상에 가득 찬 소설은 이제 지겹지도 않나? 정비팀 전체가 이상 없다고 결론 내린 문제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자네가 뭘 안다고 떠드는 거지. 당장 네 자리로 돌아가. 시간이 없었다. 이대로라면 오늘 밤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었다. 정상적인 보고 체계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 유진은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윤태식과 윤철규 대령을 건너뛰고 관제탑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여기는 데이터 분석실 한유진 소위. 지금 즉시 오늘 밤 21시 이륙 예정인 아파치 헬기 코브라 7의 비핵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긴급 안전점검 요청입니다. 기체 꼬리 날개 부분에 심각한 결함이 의심됩니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관제탑은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심각한 결함이라는 말에 관제탑은 매뉴얼에 따라 일단 비행을 보류시키고 이 사실을 여단장에게 보고했다. 윤철규 대령은 경로했다. 감히 일개 소위가 자신의 아들과 자신을 건너뛰고 비행 종지를 요청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당장 유진을 잡아들여 군법회의에 회부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바로 그때 긴급점검에 투입된 정비팀으로부터 다급한 보고가 올라왔다. 여단장님, 찾았습니다. 테일로터 구동축에서 머리카락 굵기의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이륙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순간 지휘 통제실 전체에 섬뜩한 침묵이 흘렀다. 한유진이 옳았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수많은 조종사와 정비사들이 놓친 치명적인 위험을 발견해냈고 모두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녀에게 그 어떤 영광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윤철규 대령과 오규조에게 그녀는 이제 단순히 눈에 거슬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들의 왕국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용서할 수 없는 가시가 되었다. 그들의 눈빛이 변했다. 이제 그 안에는 경멸이 아닌 차가운 사리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를 하늘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끔찍한 계획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한우진 소위가 차가운 바다를 향해 추락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숨막히는 순간으로. 지난 몇 주간의 멸시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비열한 공격은 그녀의 의지에 불을 붙였고 그녀의 분석 능력은 더욱더 날카롭게 벼려졌다. 테일로터 결하를 발견하여 모두의 목숨을 구한 그 사건 이후 역설적으로 그녀에게는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생겼다. 물론 그 누구도 그녀를 돕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대놓고 그녀의 업무를 방해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썩어빠진 왕국의 심장부를 꿰뚫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증거.
그것은 조작된 군수지원 시스템의 로그 파일과 존재하지 않아야 할 유령 비행 기록의 교차점에서 발견되었다. 윤태식 대위와 오기조 일당은 악천후나 긴급 상황을 핑계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비행 임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임무에 배정된 막대한 양의 항공료를 중간에서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지난 몇 년간 그들이 착복한 금액은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낼 만큼 엄청났다. 유진은 관련된 모든 증거, 즉 조작된 비행일지, 허위 유류 청구서, 그리고 그들의 비밀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까지 모두 하나의 작은 USB 안에 담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적과 대치하는 최전선 부대에서 군수물자를 빼돌린 행위는 명백한 이적 행위, 즉 반역이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차가운 금속 감촉의 USB를 손에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두려웠다. 상대는 단순한 비리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여단 전체를 소나귀에 쥐고 흔드는 거대한 카르텔이었고 그 정점에는 여단장인 윤철규 대령이 있었다. 정상적인 보고 체계로는 이 증거가 빛을 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사라질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그리고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 계급장의 무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대한민국 공군 장교였다. 불의를 외면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여단 감찰실이 아닌 곧바로 본부의 감찰실로 향하기로. 바로 그때였다. 마치 그녀의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윤태식 대위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경멸적인 미소 대신 뱀처럼 교활하고 속을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소희, 마침 잘 됐군. 자네 같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에게 딱 맞는 임무가 하나 생겼거든.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친절했다. 그래서 더욱더 소름이 끼쳤다. 오늘 오후 해상에서 새로운 전술비행 데이터 수집 훈련이 있다. 자네가 직접 헬기에 동승해서 실시간으로 비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가? 맨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것보단 훨씬 재미있지 않겠어?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유진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데이터 수집은 핑계일 뿐 자신을 부대 밖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 위로 끌고 나가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거절할 수도 있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여기서 거절하는 것은 자신이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꼴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 사무실을 샅샅이 뒤져 USB를 찾아내려 할 것이고 증거는 사라질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소굴로 직접 들어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유진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대위님. 마침 비행 데이터가 필요하던 참이었습니다. 임무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윤태식의 눈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좋아, 30분 뒤에 활주로에서 보지. 그가 나가자마자 유진은 심호흡을 하며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를 군복 안쪽의 비밀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귀에 달려있는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만져보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면.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하늘.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자신을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강철의 맹금류가 보였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도망치지 않겠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 30분 뒤 그녀는 활주로에 섰다. 오기조의 멤버 5명이 모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숨길 생각도 없다는 듯 노골적인 적의와 살의가 가득했다. 거대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굉음을 내며 돌기 시작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푸른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스스로 그 강철의 관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헬리콥터는 육중한 동체를 하늘로 띄웠다. 그녀를 태운 비행은 처음부터 돌아올 수 없는 편도 비행이었다. 헬리콥터가 육지를 벗어나 망망대해 위로 날아가자 기체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마지막 남은 위선적인 예의마저 벗어던진 5마리의 맹수들은 이제 덫에 걸린 사냥감을 앞에 두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친절함을 가장했던 윤태식 대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잔인한 경멸만이 남았다. 그는 조종석에서 일어나 유진이 앉아있는 좌석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뒤를 이어 나머지 5기조 멤버들도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주변을 포위하듯 애웠었다. 굉음이 울리는 헬리콥터 내부는 이제 완벽한 밀실이자 그들만의 심판 장소가 되었다. 자, 한소희. 윤태식은 유진의 바로 앞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프로펠러 소음 속에서도 섬뜩할 정도로 또렷하게 들렸다. 이제 그만 연극은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지. 네가 뭘 가지고 있는지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 얌전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그럼 최소한 고통 없이 보내줄 테니. 유진은 그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되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대위님. 저는 비행 데이터 수집 임무를 수행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녀의 태연한 대처에 윤태식의 인상이 험악하게 구겨졌다. 그는 쯧하고 혀를 차더니 옆에 있던 부하에게 눈짓했다. 부하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진의 양팔을 뒤에서 거칠게 붙잡아 결박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윤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군복을 무자비하게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몸을 훑었고 마침내 그의 손가락이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USB를 찾아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USB를 꺼내 들고 마치 전리품처럼 동료들에게 흔들어 보였다. 찾았다, 이 멍청한 년. 그는 USB를 손안에 쥐고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유진을 내려다보았다. 너 같은 책상 물림 계집애가 감히 하늘에 대해 뭘 안다고 우리를 건드려. 니까짓게 컴퓨터 자판이나 두들기면서 알아낸 그깟 데이터 쪼가리로 이 하늘의 주인인 우리를 심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눈을 마주보게 만들었다. 잘 들어, 이 하늘은 우리 거야. 수천 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조종관을 잡으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우리들의 영역이라고. 너처럼 안전한 사무실에 앉아서 숫자 노름이나 하는 년들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그의 광기 어린 외침에 다른 멤버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말에는 뿌리 깊은 여성 혐오와 비전투병과에 대한 극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다. 여자는 그냥 조용히 사무실에서 커피나 타는 게 어울려. 어디 감히 남자들의 세계인 조종석을 넘봐. 분석 장교? 웃기지 마. 그냥 전쟁 게임이나 하는 오타쿠 새끼들이잖아. 실전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네가 그 잘난 머리로 테일로터 결함 하나 찾아냈다고 뭐라도 된 것 같지? 착각하지 마. 그건 그냥 소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일 뿐이야. 넌 영원히 우리 발밑에도 못 미쳐. 온갖 모욕적인 언사들이 비수처럼 쏟아졌다. 그들은 그녀의 전문성, 그녀의 성별,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짓밟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와 무능함이 그녀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녀를 폄하하고 모욕함으로써 자신들의 열등감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의 조롱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경멸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결박한 팔을 뿌리치려 애쓰며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닥쳐!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5명의 남자들을 순간 침묵하게 만들었다. 너희 같은 것들은 군인이 아니야. 군복을 입은 도둑놈들이고 하늘을 더럽히는 기생충일 뿐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피와 땀은 동료를 속이고 나라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 흘린 더러운 기름때에 불과해. 그녀의 서슬퍼런 반격에 윤태식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손을 들어 유진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진의 고개가 돌아가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더욱더 형용한 눈빛으로 윤태식을 노려보았다. 때려라. 죽여도 좋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
너희들의 죄는 언젠가 반드시 저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들의 광기에 불을 붙인 마지막 도화선이 되었다. 윤태식의 눈에 이성이 사라지고 맹수의 잔인한 살해만이 남았다. 그는 옆에 있던 부하에게 턱짓하며 명령했다. 헬기 문 열어. 이 쌍년한테 진짜 하늘의 심판이 뭔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거대한 헬리콥터의 문이 지옥의 아가리처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푸른 바다와 무자비한 바람이 밀려들어왔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위 하는 기계음과 함께 헬리콥터의 측면 도어가 완전히 열렸다. 순간 외부의 격렬한 바람이 칼날처럼 기체 안으로 몰아쳤다. 수천 피트 아래 끝없이 펼쳐진 시퍼런 바다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그곳은 인간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고독과 죽음의 공간이었다. 윤태식 대위의 부하 2명이 유진의 양팔을 붙잡아 질질 끌다시피 그녀를 활짝 열린 문가로 데려갔다. 그녀의 군홧발 끝이 허공에 아슬아슬하게 걸렸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현기증이 날 만큼 아찔한 높이와 함께 거친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한유진의 눈에는 단 한 점의 두려움도 서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눈앞에 서서 자신을 비웃으며 내려다보는 5명의 악마들을 향해 불타는 경멸과 서리빨 같은 분노를 내뿜고 있었다. 윤태식 대위는 그녀의 그 꺾이지 않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으며 목숨에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는 유진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아래의 바다를 강제로 보게 만들었다. 봐라, 한소위. 저게 바로 네가 돌아갈 곳이다.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데이터와 컴퓨터가 없는 차갑고 외로운 바닷속. 아무도 너를 기억해주지 않고 그 어떤 진실도 영원히 파도 밑에 잠기게 될 거다. 이제 좀 무서운가? 그의 잔인한 조롱에도 유진은 대답 대신 피가 섞인 침을 바닥에 탁 뱉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태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너희들은 이 하늘을 가질 자격이 없어.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끝내는 방아쇠였다. 자격이 없다는 그 말은 윤태식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정확하게 꿰뚫는 비수였다. 그는 아버지의 백으로 그리고 온갖 비리와 부정을 통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실력으로 하늘을 날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유진과 같은 존재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유진의 마지막 말은 그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추악한 진실을 정면으로 후벼판 것이다. 이 쌍년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윤태식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입에서는 거품이 끓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는 옆에 있던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이년의 입을 막아! 그리고 똑똑히 보여줘! 누가 이 하늘의 진짜 주인인지! 부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진의 몸을 제압했다. 그들은 그녀를 문가에 위태롭게 세워놓고 마지막 발악조차 할 수 없도록 그녀의 손과 발을 묶기 시작했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건장한 남성 여러 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몸은 속수무책으로 결박당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윤태식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군홧발을 들어 유진의 복부 앞에 겨누었다. 네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하늘이다. 마음껏 감상하라고. 그는 증거가 담긴 USB를 그녀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인 뒤 그것을 자신의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네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이 쓰레기는 내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주지. 그는 마지막 조롱을 끝마쳤다. 그리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잘 가라, 똑똑한 쌍년아. 그 말과 함께 그의 군홧발이 무자비하게 유진의 복부를 후려쳤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유진의 몸은 맥없이 허공으로 튕겨져 나갔다. 그녀의 시야에는 마지막으로 푸른 하늘과 자신을 비웃는 악마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몸은 거스를 수 없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아! 아! 그녀의 비명은 거대한 바람 소리 속에 흔적도 없이 삼켜져 버렸다. 헬리콥터 안에서는 5명의 남자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았다. 그들은 마침내 눈엣가시 같던 존재를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던 유일한 증인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추락하던 유진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렸고 결박당한 손가락 끝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필사적으로 움직여 자신의 귀에 달려있는 작은 귀걸이를 향해 뻗었다. 바람의 저항이 그녀의 몸을 미친 듯이 흔들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그녀의 엄지손가락 끝이 귀걸이의 작은 보석에 닿았다. 그는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 그 작은 보석을 힘껏 눌렀다. 딸깍!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귀걸이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한 번 깜빡였다. 그리고 그 빛은 하늘과 우주를 뒤흔들 거대한 분노의 신호가 되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 그녀의 마지막 반격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추락. 의식은 단절과 연결을 반복했다. 복부를 강타당한 충격과 온몸을 찢어발기는 바람의 압력 속에서 한유진의 정신은 수없이 명멸했다. 세상은 온통 푸른색이었다. 머리 위에는 멀어져가는 하늘의 푸른색이, 그리고 발밑에는 자신을 집어삼키기 위해 달려드는 바다의 시퍼런 색이 있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영겁의 시간이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답쳐왔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자랑스러운 딸이 이렇게 비참하고 외롭게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도 되는 것인가? 아니, 안 돼. 바로 그 순간 절망의 심연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어머니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다. 이건 엄나의 눈이다. 귀걸이. 그래, 귀걸이가 있었다. 마지막 희망, 마지막 반격의 수단. 그것이 그녀의 꺼져가던 생존 본능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녀는 미친 듯이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등 뒤로 단단히 결박된 손은 그녀의 의지를 비웃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람은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몸을 제멋대로 회전시키고 뒤집는 거대한 폭력이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 어떻게든 결박된 손을 자신의 머리 쪽으로, 귀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려 했었다. 어깨 관절이 탈구되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입을 여는 순간 폐 속의 모든 공기를 바람에게 빼앗길 터였다. 점점 가까워지는 바다. 하얀 포말이 점이 아닌 선명한 무늬로 보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새우처럼 구부렸다. 그 반동으로 결박된 손이 아주 잠시 그녀의 머리 뒤쪽에 닿았다. 됐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하지만 바람과 추락의 충격으로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마비된 상태였다. 축 늘어진 손가락 끝이 머리카락만 스칠 뿐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다. 첫 번째 시도는 그렇게 허무하게 실패했다. 몸이 다시 균형을 잃고 팽이처럼 회전하기 시작했다. 세상이 미친 듯이 돌았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이대로 정신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혀를 깨물었다.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퍼지면서 고통이 아찔한 정신을 간신히 붙잡아 주었다. 다시 한 번. 그녀는 이번에는 바람의 흐름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추락하는 몸의 각도를 필사적으로 조절하여 바람이 자신의 등 뒤에서 불어와 결박된 팔을 위쪽으로 밀어 올리도록 유도했다. 그것은 고개에 가까운 몸부림이었다. 마침내 바람의 도움으로 그녀의 손이 다시 한 번 머리 뒤쪽에 닿았다. 그녀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비된 손가락에 남은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차가운 귓불의 감촉, 그리고 마침내 손톱 끝에 작고 단단한 보석의 감촉이 느껴졌다. 찾았다. 그녀는 환희에 찬 비명을 속으로 삼키며 남은 모든 힘을 엄지손가락 끝에 모았다. 제발, 제발. 그녀는 온 체중을 실어 그 작은 보석을 힘껏 눌렀다. 그리고 딸깍.
바람 소리와 심장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을 그 작은 기계음. 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천둥 소리보다도 더 크고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의 눈꼬리 시야에 귀걸이에서 터져나온 마치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불꽃처럼 희미한 붉은 빛이 한 번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됐다. 신호는 보내섰다. 그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던 정신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운명의 몸을 맡기는 것뿐이었다. 해냈다. 어머니, 아버지.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전속력으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끔찍한 충격과 함께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녀가 보낸 마지막 신호, 부러진 날개라는 코드명을 가진 그 붉은 빛의 절규는 이미 하늘과 우주를 향해 복수의 서막을 알리며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대한민국 영공의 모든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는 심장부, 공군 지휘통제실, 마스터 컨트롤룸.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는 수많은 항적과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한성필 대장은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다음 분기 연합훈련 계획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회의실의 공기는 갑자기 터져나온 날카로운 경고음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삐입, 삐입. 회의실 구석에 있던 그 누구도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작은 보조 모니터가 섬광처럼 붉은 빛을 뿜어내며 격렬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 모니터는 오직 단 하나의 신호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군 참모총장 직속의 최상위 비상 채널이었다. 모든 지휘관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통제 장교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총장님, 식별불가 긴급 조난 신호입니다. 코드명, 부러진 날개. 처음 보는 코드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한성필 대장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부러진 날개. 그것은 세상에 오직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만이 알고 있는 유사시 딸 한유진이 보내기로 약속된 암호였다. 그것은 단순한 조난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딸이 지금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고 있다는 비명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다. 평소에 냉철하고 침착하던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분노한 맹수의 그것으로 변했다. 당장 회의 중단!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려 천둥처럼 지휘통제실 전체를 울렸다. 같은 시각 공군 지휘통제실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또 다른 지하벙커.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위성과 우주자산을 통제하는 우주작전사령부. 김수현 대장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새로운 정찰 위성의 궤도 진입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에서 강력한 진동이 울렸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 앞에 있던 개인 전술 모니터 화면 전체가 붉게 변하며 단 하나의 창의 팝업으로 떠올랐다. 그 창 안에는 격렬하게 흔들리는 화면과 함께 귀를 찢는 바람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딸의 귀걸이, 엄마의 눈이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는 영상과 음성이었다. 김수현 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딸을 조롱하고 폭행하는 남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마침내 잘 가라 똑똑한 쌍년아 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화면이 미친 듯이 회전하며 하늘과 바다가 뒤섞이는 마지막 장면까지. 영상은 딸이 바다에 추락하는 순간의 충격과 함께 암흑으로 변했지만 음성 채널은 아직 살아있었다. 수신된 마지막 좌표가 지도 위에 붉은 점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슬픔과 공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다. 우주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감시자의 눈, 적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파괴자의 눈빛이었다. 두 개의 지휘 통제실에서 거의 동시에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강력한 두 개의 분노가 폭발했다. 한성필 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옆에 있던 직통전화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오직 아내의 지휘통제실로만 연결되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통신선이었다.
신호음이 울리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봤어? 한성필 대장은 전화기를 부서져라 쥐고 화산처럼 폭발하는 분노를 담아 포효했다. 지금 즉시 벼락폭풍 프로토콜을 발동한다. 가용한 모든 F-35 스텔스 편대 즉시 출격. 공군 특수임무비행단 CCT-SAT 전원 블랙호크에 탑승하여 출동 준비. 전화기 너머 김수현 대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절대적인 파괴의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포효보다도 무서웠다. 나는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정찰 위성의 눈을 마지막 수신 좌표로 돌린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좌표 반경 50km 내의 모든 함선과 항공기를 실시간 감시한다. 목표물을 특정하고 완벽하게 포위망을 구축해 단 한 놈도 단 한순간도 내 눈 밖으로 벗어날 수 없어. 하늘의 왕과 우주의 여왕이 자신들의 사랑하는 딸을 해친 자들을 향해 동시에 전쟁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군 상설 이래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었던 오직 가상의 최악의 전쟁 시나리오에만 존재했던 두 개의 프로토콜이 한유진 소위 단 한 명을 위해 동시에 활성화된 것이다. 하늘과 우주의 모든 것이 이제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수의 시간이었다. 거대한 벼락폭풍이 지금 막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유진 소위가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진 지 채 1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자신들의 완전 범죄를 축하하며 기지로 복귀하던 윤태식 대위와 오기조 일당은 자신들의 헬리콥터 레이더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지 작은 점에 불과했던 수십 개의 미확인 항적들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자신들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뭐야? 저게 다 뭐야? 훈련이라도 있는 날인가? 부조종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윤태식 대위는 코웃음을 텄다. 쫄기는 그냥 지나가는 편대겠지. 이 하늘 아래서 감히 우리한테.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앞에 비현실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잿빛 구름을 뚫고 번개처럼 나타난 날카롭고 위압적인 실루엣. 현존하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 2편대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나타나 자신들의 헬리콥터를 완벽하게 포위한 것이다. 전투기들은 그 어떤 경고나 무선 교신도 없이 그저 죽음의 천사처럼 그들의 주변을 맴돌며 날카로운 기술을 겨누고 있었다. 세상에. 조종관을 잡고 있던 조종사의 입에서 경악에 찬 신음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실전 상황이었다. 하지만 왜? 대체 누가? 그들의 의문은 곧 풀렸다. 헬리콥터 통신 채널에서 기계처럼 차갑고 무자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서 직접 송출하는 그 어떤 저항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귀기는 현재 대한민국 공군에 의해 포위되었다. 즉시 모든 통제권을 포기하고 자동 항법 시스템에 따라 지정된 좌표로 이동하라. 반복한다. 모든 저항은 격추로 간주한다. 윤태식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공군 전체가 마치 자신들 한 대를 잡기 위해 총동원된 것 같았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아버지께 연락해, 당장! 하지만 그들이 기지로 무전을 보내기도 전에 상황은 더욱더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F-35 편대 너머, 수평선 너머에서 또 다른 거대한 무리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하늘의 전차라 불리는 아파치 공격 헬기 대대였다. 수십 대의 아파치 헬기들이 벌떼처럼 몰려와 F-35가 만든 포위망 바깥에 또 하나의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했다. 하늘은 완벽하게 봉쇄되었다. 그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였다. 그 시각 그들이 속한 공격 헬기 여단의 기지는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림자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나타난 수대의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굉음을 내며 기지 상공을 장악했다. 헬리콥터에서 굵은 로프가 내려오고 온몸을 검은색 특수장비로 무장한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번개처럼 지상으로 강하했다. 그들은 여단 본부와 관제탑, 활주로 등 모든 주요 시설을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접수했다. 영문도 모른 채 저항하던 일부 병력은 특수부대원들의 압도적인 전투력 앞에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여단장인 윤철규 대령은 자신은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체 무슨 일이냐? 누가 감히 내 여단에 군대를 동원했단 말인가? 당장 공군 본부에 연락!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중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윤 대령에게 총구를 겨누며 차갑게 말했다.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이다. 윤철규 대령, 당신을 직무집행 정지 및 긴급 체포한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단 15분 만에 완벽하게 장악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포위된 채 강제로 귀환한 윤태식의 헬리콥터가 활주로에 착륙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특수부대원들이 들이닥쳐 오규조 멤버 전원을 짐짝처럼 끌어내 바닥에 무릎 꿇렸다. 바로 그때였다. 기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더욱더 육중하고 위험 있는 헬리콥터 2대가 동쪽과 서쪽 하늘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그리고 나란히 무릎 꿇은 그들의 앞에 착륙했다. 한 대의 헬리콥터 동체에는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의 깃발이, 다른 한 대의 헬리콥터에는 우주작전 사령관의 깃발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헬리콥터의 문이 동시에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별 4개가 어깨에서 분노처럼 빛나는 대한민국 하늘과 우주의 두 지배자가 나란히 내려왔다. 한성필 대장과 김수현 대장. 그들의 얼굴에는 부모로서의 슬픔이나 걱정 따위는 없었다. 오직 하늘의 법을 어긴 반역자들을 직접 처단하기 위해 강림한 무자비하고 냉혹한 심판관의 얼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들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2명의 대장은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의 딸을 죽음으로 내몬 원수들을 향해 지옥의 악마처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활주로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 윤태식 대위와 오규조 멤버들은 특수부대원들의 총구 앞에서 머리를 박은 채 무력하게 꿇어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의 왕처럼 행세하던 그들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영문도 모를 압도적인 무력 앞에 그들의 남은 것은 오직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비굴한 공포뿐이었다. 곧이어 여단장실에서 끌려나온 윤철규 대령 역시 그들 옆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체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2명의 대장이 그들의 바로 앞까지 걸어와 멈춰섰다. 한성필 대장과 김수현 대장.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벌레처럼 엎드려 있는 부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이나 질책보다도 부자의 어깨를 짓눌렀다. 윤철규 대령은 떨리는 고개를 들어 자신 앞에 서 있는 2 사람의 얼굴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바로 아래, 군서열 1위 위를 다투는 하늘과 우주의 최고 지휘관.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체 왜, 어째서 이 2 사람이, 이 나라 국방의 최정점에 있는 거인들이 예고도 없이 자신의 작은 여단에 직접 강림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비리나 자신이 눈 감아주었던 수많은 부조리들을 떠올렸지만 그 어떤 것도 이 2명의 대장을 동시에 움직이게 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다. 바로 그때였다. 김수현 대장의 귀에 꽂혀있던 통신 이어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위성으로 좌표를 전송하여 긴급 출동시켰던 해군 해난구조대 SSU로부터의 보고였다. 사령관님,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생체 신호 아직 살아있습니다. 반복합니다. 생존자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긴급 구조 작업 진행 중입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강철 같았던 김수현 대장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안도의 한숨인지 혹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참는 소리인지 모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남편의 손을 자신도 모르게 꽉 잡았다. 한성필 대장 역시 보고 내용을 함께 전해 듣고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잠시 열었다 감았다. 딸이 살아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2 사람은 지옥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바로 자신들의 딸을 그 지옥으로 밀어넣은 원수들을 향한 몇 배는 더 강력하고 무자비한 분노로 바뀌어 터져나왔다. 김수현 대장은 자신의 개인 전술패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방금 전 엄마의 눈이 마지막으로 전송했던 딸이 추락하기 직전에 그 끔찍했던 영상 파일을 재생시켰다.
화면 속에서는 윤태식 대위와 그의 부하들이 자신의 딸을 조롱하고 폭행하는 장면이, 그리고 마침내 잘 가라 똑똑한 쌍년아 라는 마지막 음성과 함께 딸을 발로 차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생생하게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 화면을 켠 채로 윤철규 대령의 얼굴 앞에 바싹 들이밀었다. 윤철규 대령은 화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장면에 숨을 삼켰다. 자신의 아들이 일개 소위를, 그것도 비무장 상태의 여성 장교를 헬리콥터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명백한 살인 행위. 그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실을 부정하며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태식이가 어째서...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는 알겠지만 그것이 어째서 이 두 명의 최고 지휘관을 직접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마지막 변명을 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대장님들, 송구스럽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대체 어째서 두 분께서 직접 여기까지... 그의 어리석은 질문이 마침내 모든 것을 폭발시키는 마지막 뇌관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잔인하고 통쾌한 진실의 폭로뿐이었다. 윤철규 대령의 어리석고 절박한 질문이 활주로의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졌다.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죄는 명백한 살인 미수였지만 군대 내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감히 하늘과 우주의 두 정점이 직접 강림할 정도의 일은 아니었다. 분명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라고 그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그의 그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낸 것은 바로 김수현 대장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더 다가섰다. 그녀의 군화발이 윤철규 대령의 바로 코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여전히 끔찍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전술 패드를 그의 눈앞에 고정한 채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우주의 절대 0도보다도 더 차갑고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더 잔인하게 들렸다. 니놈들이 방금 저 시퍼런 바다에 던져버린 그 똑똑한 씨앙년이... 그녀는 윤태식이 내뱉었던 모욕적인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 한 글자 한 글자가 윤철규 대령의 고막을 후벼 파고 그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다. 바로 내 딸이기 때문이다. 정적. 시간이 멈췄다. 바람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윤철규 대령의 세상은 완벽한 진공 상태에 빠졌다. 내 딸? 그의 뇌가 그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기를 거부했다. 우주작전 사령관의 딸, 저 영상 속의 한유진 소위가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유진 소위의 비정상적으로 화려했던 이력, 그녀가 보여주었던 신임 장교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압도적인 분석 능력,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 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깨달음이 그의 척추를 타고 기어 올라왔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마지막 확인 사살이 남아있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한성필 대장이 지옥의 시면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낮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아버렸다. 그리고 내 딸이기도 하다. 공군 참모총장의 딸, 우주작전 사령관의 딸, 두 명의 사성 장군의 유일한 딸. 윤철규 대령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이 터져나왔다. 그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란 말인가. 그는 단순히 부하장교 한 명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군서열 1, 2위의 외동딸을 그들의 눈과 귀가 닿는 하늘과 우주 아래에서 살해하려 한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인 미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방력의 심장비를 향한 정면 도전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 행위였다. 그의 옆에 무릎 꿇고 있던 윤태식 대위 역시 두 대장의 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한유진. 그가 그토록 멸시하고 짓밟았던 책상 물림 계집애. 그 여자의 부모가 지금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저 두 명의 괴물이라는 말인가.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그의 중얼거림을 들은 한성필 대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윤태식의 멱살을 거머쥐고 그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자신의 눈앞까지 끌고 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용암과도 같았다. 내 놈이 감히 내 딸을, 내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딸을! 그의 이성적인 통제력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군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신분을,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부하들을 간신히 의식하며 마지막 힘을 다해 분노를 억눌렀다. 그는 윤태식을 바닥에 다시 내동댕이 쳤다. 내 놈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는 차갑게 내뱉었다. 그것은 그가 내리는 마지막 판결이었다. 네 놈들에게는 군법도 인간의 법도 사치다. 네 놈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네 놈들의 아버지도 그 어떤 정치 권력도 그 누구도 너희를 구해줄 수 없어.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윤철규 대령과 윤태식 대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용서를 빌 수도 없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자의 피할 수 없는 파멸의 길뿐이었다. 활주로에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마치 그들의 비참한 미래를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진실이 폭로된 후 활주로에는 잠시 동안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윤철규 대령과 그의 아들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잿빛으로 변한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계산도 변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파멸의 예감만이 온몸을 짓누를 뿐이었다. 하지만 두 명의 대장이 준비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딸을 해치려 한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기회에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기 위해 온 것이었다. 한성필 대장은 자신의 뒤를 따라온 법무실장에게 턱짓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법무실장이 앞으로 나와 무릎 꿇은 부자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 하나를 던져놓았다. 종이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들의 추악한 죄악의 증거들을 활주로 위에 뿌렸다. 윤철규 대령. 한성필 대장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얼음처럼 차가운 사무적인 톤으로 변해 있었다. 자네가 지난 5년간 이 여단을 자네의 왕국으로 만들며 저질렀던 모든 비리 내역이다. 허위 비행 기록을 조작하여 착복한 항공유의 양, 군수업체와 결탁하여 빼돌린 부품 대금, 그리고 부하들의 진급을 빌미로 상납받은 뇌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기록되어 있지. 그것은 한유진 소위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증거들을 바탕으로 공군 본부 감찰실이 지난 몇 시간 동안 밤을 새워가며 파헤친 결과물이었다. 유진의 USB는 단순한 고발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은 왕국의 지도가 담긴 완벽한 설계도였다. 윤철규 대령은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경악했다.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믿었던 모든 비밀들이 날짜와 시간, 금요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한유진 소위 단 한 명이 해낸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률했다. 그는 자신을 컴퓨터 계집애라고 무시했던 그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려온 저승사였다는 것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다. 김수현 대장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있던 우주작전사령부 소속의 정보분석장교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윤철규 대령과 윤태식 대위를 포함한 5규조 전원의 모든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내가 가진 위성 정보망과 슈퍼컴퓨터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단 하나의 증거도 놓치지 마. 그들과 연결된 모든 내부 조력자와 외부 공모자들까지 이 기회에 거미줄처럼 얽힌 모든 놈들을 전부 다 끌어내야 한다. 그녀의 명령은 하늘의 감시자가 내리는 절대적인 선고였다. 이제 그들의 과거는 물론 그들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비밀까지 낱낱이 파헤쳐질 것이었다.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심판은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았다.
두 명의 대장은 이 부패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닌 여단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직시했다. 한성필 대장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특수부대 지휘관에게 명령했다. 현 시간부로 이 공격 헬기 여단 전체에 대해 최고 등급의 위수령을 발동한다. 부대 전체를 완벽하게 폐쇄하고 모든 인원의 이동을 통제하라. 단 한 명도 부대 밖으로 나가거나 외부와 연락할 수 없다. 지금부터 국방부 직속 특별합동수사본부가 이곳에 설치될 것이다. 모든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낼 것이다. 그것은 여단 전체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윤철규 대령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부패의 왕국은 이제 그 성벽부터 기초까지 완전히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졌다. 수많은 이들이 연루될 것이고 수많은 이들이 군복을 벗게 될 것이다. 거대한 피바람이 예고되었다. 윤철규 대령은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텅 빈 눈으로 중얼거렸다. 끝났군, 모든 게. 그의 옆에서 아들 윤태식 대위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듯 훌쩍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자신은 물론 아버지와 이 부대 전체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결국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끈 것이다. 차가운 활주로 위로 두 명의 대장은 파멸해 가는 악인들을 뒤로 한 채 돌아섰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군 구조대의 헬리콥터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자신들의 사랑하는 딸에게로 향해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부서진 날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뿐이었다. 시간은 빠르고 군법은 무자비했다. 특히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기록된 이 사건에 대한 심판은 그 어떤 정치적 보려나 온정주의도 없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졌다. 두 명의 사성 장군의 외동딸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자 국가안보의 최전선을 좀먹던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척결하는 사건.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재판의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사건 발생 불과 두 달 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주범인 윤태식 전 대위. 그는 상관 살해 미수, 초병 특수폭행, 군용물 횡령 및 이적 행위 등 열거하기조차 힘든 수많은 죄목으로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남은 평생을 햇빛도 들지 않는 군 교도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썩어가게 될 운명에 처해졌다. 그의 젊음과 오만함은 이제 차가운 감방 안에서 후회와 절망으로 서서히 잠식될 것이다. 그의 아버지 윤철규 전 대령 역시 아들과 같은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부패의 정점으로서 모든 범죄를 지시하고 묵인한 죄,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부대를 파멸로 이끈 책임을 물어 아들과 마찬가지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군복을 입고 평생을 누려온 그의 권력과 명예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죄수복을 입은 아들과 함께 감옥에서 서로의 비참함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윤태식의 충실한 졸개들이었던 오귀조의 나머지 멤버들 역시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20년에서 30년의 중형에 선고받았다. 하늘의 왕이 되겠다던 그들의 어리석은 꿈은 차가운 쇠창살과 함께 영원히 부서져 버렸다. 심판은 그들에게서 끝나지 않았다. 윤철규의 부패 왕국을 떠받치던 수많은 기둥들, 즉 그의 비리를 돕거나 묵인했던 수십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 역시 예외는 없었다. 대대적인 수사 끝에 그들은 모두 군복을 벗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철옹성이라 불렸던 공격 헬기 여단은 그 뿌리부터 줄기까지 완전히 해체되고 재창설되는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을 맞이했다. 부대의 이름부터 지휘관까지 모든 것이 바뀌었다. 부패의 흔적은 깨끗이 지워졌고 그 자리에는 실력과 애국심을 갖춘 새로운 피가 수혈되었다. 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다. 하늘을 더럽혔던 자들에 대한 심판은 그렇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끝이 났다. 그들이 하늘에 쏘아 올렸던 교만의 화살은 결국 자신들의 심장을 꿰뚫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된 한유진 소위는 몇 달간의 긴 치료와 재활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다.
추락의 충격으로 부러진 뼈들은 다시 붙었고 마음속 깊이 새겨졌던 상처들도 서서히 아물어갔다. 그녀의 병실에는 언제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온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다. 두 명의 대장은 딸의 곁을 지키며 평범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유진이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여 군으로 복귀할 준비가 되었을 때 모두가 그녀가 이제는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군본부의 정책부서나 우주작전사령부의 연구소 같은 곳, 다시는 야전의 험한 비바람을 맞지 않아도 되는 그녀의 뛰어난 두뇌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리는 얼마든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내심 그것을 바랐다. 하지만 유진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부모님 앞에 그리고 자신을 위해 특별히 소집된 공군 인사위원회 앞에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저는 공격 헬기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복탄 선언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한성필 대장과 김수현 대장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흔들렸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위원들을 향해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저는 컴퓨터 뒤에 숨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여자도 그리고 분석 장교 출신도 그 누구라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하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를 바다에 던졌던 그들과 똑같은 조종관을 잡고 그들이 더럽혔던 바로 그 하늘을 제 손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이 아니었다. 자신을 짓밟았던 자들과 같은 길을 걷되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겠다는 더 높은 차원의 극복 의지였다. 그녀의 그 뜨거운 열정과 진심 앞에서 그 누구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한유진은 다시 조종사 훈련생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고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훈련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자랑스러운 조종사 휘장을 달고 아파치 공격 헬기의 조종석에 앉게 되었다. 팬텀 리더, 여기는 바이퍼 1, 현재 목표 지점 상공 도착, 이상 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헬멧 통신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이제는 소령 계급장을 단 한유진은 자신이 지휘하는 아파치 편대의 선두에서 능숙하게 조종관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나약한 소위가 아니었다. 수많은 훈련과 실전을 거치며 그녀는 부대원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격 헬기 조종사 중 한 명으로 상장해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헬리콥터 양옆으로 날카로운 실루엣의 F-35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유령처럼 나타나 나란히 비행하기 시작했다. 편대 비행훈련의 일환이었다. 한쪽 전투기에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이퍼 1, 여기는 스카이킹. 너의 하늘은 언제나 내가 지켜보고 있다. 아버지, 한성필 대장이었다. 그는 참모총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남아 후배 조종사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다른 쪽 전투기에서도 차분하지만 강인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바이퍼 1, 여기는 코스믹 퀸. 엄마의 눈은 언제나 너를 향해 있단다. 자랑스럽다, 내 딸. 어머니, 김수현 대장이었다. 그녀는 오늘 특별히 딸이 지휘하는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직접 전투기를 몰고 날아온 것이었다. 유진은 자신을 양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2대의 전투기를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스카이킹, 코스믹 퀸, 여기는 바이퍼 1. 두 분의 하늘과 우주 아래 이상 없습니다. 이제 저의 하늘을 날겠습니다. 그녀는 조종관을 부드럽게 밀었다. 그녀가 탄 아파치 헬리콥터는 힘차게 솟아올랐다. 그 뒤를 이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F-35 전투기가 아름다운 날개를 그리며 그녀를 따랐다. 하늘의 왕, 우주의 여왕,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하늘을 되찾은 강철의 공주. 세 사람의 가족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편대가 되어 조국의 푸른 창공을 함께 날아오르고 있었다. 한때 부러졌던 날개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한 마리의 새를 죽이려 했던 잔인한 발길질은 결국 그 새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미친 짓은 하늘과 우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을 불러내는 비극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시면으로의 추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 위한 한 영웅의 위대한 서막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깊고 어두운 편견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여자는 일해야 한다. 저 자리는 남자의 것이다 라는 낡고 부서져야 할 생각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한유진들의 날개를 꺾고 그들의 가능성을 바닷속에 수장시켜 왔을까요? 한유진 소위가 싸워야 했던 것은 단순히 부패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전투 조종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폄하하는 세상의 모든 시선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증명해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성별이나 출신, 보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밟았던 자들과 똑같은 조종관을 잡음으로써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방식으로 세상의 편견에 복수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총을 들고 적과 맞서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대한 조직의 부조리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진실을 외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한유진 소위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외로운 용기는 결국 하늘과 우주를 움직여 썩어빠진 왕국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힘으로 편견을 이겨내고 하늘을 되찾은 한유진 소령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과 차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들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또 다른 한유진에게 용기를 주고 세상을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드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과 통쾌함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에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